어머, 순자씨 또 제일 먼저 나왔네. 박신혜도 일찍 나왔네. 노량진 수산시장이 잠든 새벽 4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깜깜했지만 이른 새벽부터 움직여야 하는 시장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도매가가 좀 내렸대요. 그려? 근데 순자씨는 30년이 넘도록 어떻게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거야? 아들 크는 걸 보는 재미로 버텼지. 시장 안으로 들어서니 아침 경매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나와 제일 좋은 생선을 골라 손님들께 팔아왔습니다. 이제는 시장 사람들도 저를 보면 생선 감별사라고 부를 정도예요. 순자 씨, 오늘 은갈치 들어왔는데 한번 봐줘요. 어디 보자. 이건 좀 푸석하네. 저 뒤에 있는 걸로 줘. 역시 순자 씨 눈은 속일 수가 없어.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다 보니 이제는 눈만 봐도 생선의 신선도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좋은 생선을 고르는 일은 저희 자부심이기도 해요. 언니, 제가 이제 가게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영순아. 근데 네 딸 대학 합격 소식은 들었다며? 축하해. 전부 언니가 학비 보태주신 덕분이죠. 아이고 뭘. 우리 모두 돕고 살아야지. 가게 문을 열고 진열대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잘 나가는 회계사가 된 아들이지만 어릴 적엔 이 가게 한켠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라요. 언니, 민우는 요즘도 안 들르나요? 바쁘다고 하더라고.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 맡았다던데. 그래도 가끔은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그래도 잘 되는 것만도 감사하지. 해가 뜨기 시작하자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생선을 고르고 깎고 포장하는 일이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쁜 게 좋아요. 어머님, 이 고등어는 얼마예요? 한 마리에 7,000원이에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라 2마리 사시면 10,000원에 드릴게요. 역시 어머님이 파시는 생선이 제일 믿음직스러워요. 점심때가 되자 옆 가게 김 씨가 떡볶이를 사왔습니다. 저는 늘 이 시간이면 그날 들어온 생선 중 제일 좋은 것으로 구워서 나눠 먹곤 했어요. 순자 씨, 아들이 이제 회계사 된 지도 5년이 넘었죠?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다. 근데 요즘은 왜 통 안 보이나요? 일이 많나 봐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저녁이 되어갈 무렵 오늘도 어김없이 장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가게 문을 닫았어요. 하루가 고되지만 이렇게 장사하며 아들을 키워낸 게 자랑스럽습니다. 어머님, 내일 봬요. 그래, 다들 조심히 들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아들의 연락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그냥 조용하네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제 아들이 잘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일요일 오후, 아들 부부가 2개월 만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는 아들 부부가 온다는 소식에 아침부터 집안 대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생선 비린내가 심해? 아이고, 창문 다 열어놨는데도 냄새가 나나 보네. 어머님, 옷에서도 비린내가 나요.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자리 맡게 됐다면서? 아, 그냥 남들 다 하는 건데요, 뭘. 아들은 대화를 피하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리 준비해둔 아들 반찬을 꺼내왔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죠.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벌써 가니? 밥은 먹고 가지. 저희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도 반찬이라도 좀 싸가. 됐어요. 저희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식탁에 앉지도 않고 가방을 매는 아들을 보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는 수저조차 들지 않네요. 알았어. 그래도 가끔은 들르렴. 네. 시간 되면요. 현관문이 닫히고 조용해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자니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아들 부부가 고급 승용차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순아, 민우가 회계사 됐다고 했지? 얼마나 자랑스러우세요. 그런데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하나 봐. 에이, 설마요. 아까도 비린내 난다고 한 소리 들었네요. 옆 가게 지인의 말대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하니 일찍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머님, 남편이 얼마나 좋은 데서 일하는데요. 그래. 나도 알지. 그래서 그런데 시장 일 그만두시고 좀 쉬시는 건 어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이게 내 일이야.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좋아. 휴대폰을 보니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모임에는 부모님 초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해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 들어올 생선 목록을 확인했어요. 아들이 어릴 때는 이 생선 가게가 우리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갈 거예요. 아들이 부끄러워해도 이건 저의 자부심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출근하는 회계법인 서류가 우연히 제 손에 들어왔어요. 시장 단골 손님인 김 여사가 아들 회사에서 일하는 청소부였는데 우연히 복사실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무슨 서류인데? 민우가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예요. 왜 이걸 당신이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이게 뭔데 그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모님 직업란에 눈이 멈췄어요. 아버지는 작고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 직업은 자영업 식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내 직업을 식당이라고 썼네. 어머님 가게가 식당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장사는 장사인데 뭐. 이건 아니죠. 김 여사의 말처럼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아들에게 시장 생선가게 엄마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어머님, 제가 민우한테 한마디 할까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우리 아들 마음 다 알아. 어머님, 아들이 제출한 이력서에는 30년 생선 장사를 한 엄마가 아닌 그럴듯한 식당을 운영하는 가짜 어머니가 적혀 있었죠. 민우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사람은 다 변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무 속상하시죠? 시장 사람들은 제 마음을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잘 되는 게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력서의 거짓말은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아프게 했습니다. 순자 씨,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아들 얘기 다 들었어요. 에휴,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어요.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엄마가 아닌 더 당당한 엄마가 되자고. 하지만 가끔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혹시 회사에서 전화를 받을까봐, 혹시 제 목소리가 주변에 들릴까봐 걱정되더라고요. 시장에서 마주치는 손님들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제 생선 고르는 눈을 믿고 제가 손질한 생선을 사가시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모른 척 할 거야.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게 좋을 것 같아.
결국 저는 그 이력서를 찢어버렸어요. 아들이 쓴 거짓말은 지워버릴 수 있지만 제가 생선장수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는 진실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제 자랑스러운 삶의 흔적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제 단골 손님이 이곳 주방장이라 특별히 초대를 해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곳에 올 생각도 못했을 텐데 20년 단골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왔습니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주방장님, 이런 고급 식당에 저 같은 사람을.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순자 씨가 제일 귀한 손님이시죠. 아이고, 과분하네요. 제가 요리하는 법을 배운 게 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에이, 별 말씀을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자리에 앉으니 어색했어요. 하필 제가 앉은 자리 맞은편 테이블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죠. 저기 우리 민호 아니에요? 아, 네, 맞네요. 부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요? 아들인데. 지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고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테이블에 앉은 다른 사람들과 격식 있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음식에 집중하는 척 고개를 숙였어요. 주방장님이 특별히 준비해 주신 코스 요리가 하나둘 나왔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비즈니스 대화가 계속 들려왔어요. 어머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 천천히 먹는 거예요. 혹시 아드님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순자 씨가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네요. 주방장님은 제 마음을 눈치챈 듯 했어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저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마주쳤어요. 엄마, 여긴 어쩐 일이에요? 주방장님이 초대해줬다. 이런데 오시면 어떡해요? 아들 왜 그러니? 엄마 옷차림이 좀 그래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창피합니다. 이번만 저 모른 척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화장실 복도에서 마주친 짧은 대화였지만 아들의 차가운 말투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자리로 돌아와 재빨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벌써 가시게요? 네,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해서요. 좀 더 계시다 가시지.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 씨, 레스토랑을 나서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어요. 회사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도,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기쁜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은 낯설어진 걸지도 모릅니다. 시장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주방장님께 감사 인사를 보냈어요. 내일도 평소처럼 새벽 장사를 나가야 하니까요. 그게 저의 자리니까요. 설 명절을 앞두고 아들 부부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광어회를 준비했어요. 명절이니 특별히 좋은 광어를 골라왔죠. 어머님, 집안에서 왜 생선을 손질하세요? 광어회 좀 떴어. 네가 좋아한다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우리 그냥 나가서 사 먹죠. 엄마, 우리 옷에 비린내 배면 곤란해요. 아, 그러니. 손질하던 광어를 도마 위에 놓았어요. 싱크대에는 아직 비늘도 못 벗긴 광어 한 마리가 더 있었죠. 며느리는 코를 막은 제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번에 회사 동료들이랑 새 모임이 있어서요. 그래, 얼마나 있다 가는데? 저녁 약속도 있어서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녁은? 어머님, 저희 먹고 왔어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현관 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어색한 듯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광어를 정리하며 한숨을 삼켰어요.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 집에서 보면 안 될까요? 니네 집에서? 네, 여기는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요. 죄송해요. 제가 비위가 약해요. 그래, 그러자 그럼. 저희 집은 환기도 잘 되고 좋아요. 저는 광어를 다시 싸서 냉장고에 넣었어요. 설날인데도 차례상을 차리지 못하게 됐네요. 아들 부부는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공기청정기라도 사라는 말이었죠. 아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알았어.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광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옆집 영순이 아줌마라도 불러서 나눠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순자 씨, 설날인데 아들 며느리랑 저녁은 했어요? 아니, 바쁘대. 이 좋은 광어를. 아깝네. 같이 먹어요, 언니. 순자 씨, 명절날 저녁, 저는 영순이 아줌마와 함께 광어회를 먹었어요. 시장에서 매일 생선을 만지는 제 손에서는 비린내가 나는지도 모르겠네요. 이제는 그 냄새가 제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아들 내외가 떠난 거실에는 며느리가 뿌린 방향제 향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했어요. 비린내든 방향제 향이든 이게 제 삶의 냄새니까요. 1997년 3월 남편이 집을 나갔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던 아들의 손을 잡고 노량진수산 시장에 첫 발을 내딛던 날이었죠. 주머니 속엔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줌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네, 장사 좀 배우려고요. 여긴 초보가 버티기 힘들어.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저 꼬마는 누구고? 제 아들이에요. 시장 한켠에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엔 좌판도 없이 그냥 박스 위에 생선을 올려놓고 팔았습니다. 아들은 학교 다녀와서 제 옆에서 숙제를 했죠. 엄마, 나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오늘 장사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여기 근데 이상한 냄새나. 미안해, 아들. 좀만 참아라. 응, 괜찮아. 참을게. 아들은 오히려 제가 힘들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죠.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커졌습니다. 순자 씨, 이거 좀 배워봐. 네? 칼질 내가 가르쳐 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들 잘 키워야지. 시장 선배들의 도움으로 하나둘 기술을 배워갔어요. 밤늦게까지 칼질 연습을 했고 새벽이면 제일 먼저 나와 경매에 참여했죠. 돈이 부족해 동네 은행에서 대출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 광어는 얼마예요? 저희 광어는 특별히 더 신선해요.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제가 직접 고르고 다듬으니까요. 그럼 한 마리 주세요. 첫 단골 손님이 생긴 날, 저는 밤늦게까지 울었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 준다는 게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절대 손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나 학원 다니고 싶어. 그래, 어떤 학원? 수학학원. 알았어. 다음 달부터 보내줄게. 정말.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는 날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에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죠. 판사님이 양육권을 묻자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꼭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생각하지 마. 보고 싶지도 않아. 엄마랑 살 거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 둘의 생활이 벌써 30년이 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법 큰 가게도 됐고 아들도 어엿한 직장인이 됐으니까요. 아들의 중학교 입학식 날 저는 새벽 경매를 마치자마자 곧장 학교로 향했어요. 옷에서 생선 비린내가 날까봐 급하게 사온 향수를 뿌렸죠. 하지만 입학식이 끝나고 바로 시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순자 씨, 아들 입학식이라며? 네, 방금 다녀왔어요. 근데 벌써 나왔어? 장사해야죠. 이제 학원비도 더 들 텐데. 순자 씨 참 대단해.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중학생이 된 아들의 학원비는 전보다 2배나 늘었어요. 저는 밤 11시까지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녁 안 먹었지? 괜찮아. 나중에 먹을게. 여기 도시락. 어머, 네가 언제? 급식 반찬 남은 거야. 그렇게 아들과 저는 서로를 위해 애쓰며 지냈어요. 제가 바빠서 집에 일찍 들어가지 못할 때면 아들이 시장으로 와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아들내미가 공부도 잘하나 보네. 네, 전교 10등 안에 들어요. 어머, 그럼 나중에 의사 되겠네. 아니요. 전 회계사가 될 거예요.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더 열심히 하는구나.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다른 아이들은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텐데 우리 아들은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에서 책을 펴야 했죠.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정말. 우리 아들 장하다. 이제 학원비 조금은 아낄 수 있겠다. 아니야, 그 돈으로 참고서 더 사. 엄마, 아들이 받아온 장학금은 5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아들에게 책상과 장롱을 사줬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순자 씨, 이제 좀 쉬어. 아직 팔 것 많아요. 아들 공부시키느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도 건강해야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아들의 성적표를 볼 때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죠. 전교 1등을 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일찍 가게 문을 닫고 아들과 치킨을 먹었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힘들면서도 행복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거든요. 시장 안에서 제일 깨끗한 자리는 우리 가게 구석의 작은 공부방이었어요. 평소에는 생선 보관하는 공간이었지만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오면 책상으로 변신했죠. 오래된 목재 상자 위에 깨끗한 보자기를 깔아두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여기서 공부해도 돼? 그래, 여기가 좀 더 시원하지. 근데 손님들한테 방해되면 어떡해? 괜찮아. 네가 공부하는 모습이 우리 가게 복이야. 공부 열심히 해. 도시락은 조금 이따 줄게. 아들은 매일 이 자리에서 공부했어요. 한쪽에선 제가 생선을 손질하고 한쪽에선 아들이 문제집을 풀었죠. 칼질 소리와 연필 긁는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순자 씨, 저기서 공부하는 아이가 아들 맞아? 네, 우리 민우예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하니? 공부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시장 상인들은 아들의 공부방을 지나갈 때면 발소리를 죽였어요. 때로는 간식도 건네주셨죠. 우리 가게 옆자리의 김씨 아저씨는 선풍기도 하나 더 가져다 주셨습니다. 민우야, 이거 먹으면서 공부해. 감사합니다, 아저씨. 시장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그래, 꿈 꼭 이루길 바란다. 저는 손님들 응대하면서도 아들 눈치를 살폈어요.
힘들어 보이면 잠시 쉬라고 했고, 졸려 보이면 따뜻한 차를 타주었죠. 하지만 아들은 거의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엄마, 나 첫 시험 성적표 받았어. 어디 보자. 전교 3등이야. 우리 아들. 장하다. 다음엔 1등 할 거야. 가게 한켠의 작은 공부방은 점점 더 깔끔해졌어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주신 작은 책꽂이도 생기고 시장에서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아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보이지 않을 때면 생선 손질도 도와주려 했죠.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습기 차는 게 걱정돼서 아들의 책을 비닐로 덮어두곤 했어요. 추운 날엔 낡은 전기난로를 켜두었죠. 우리의 작은 공부방은 그렇게 계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자리를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칼질하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공부하던 우리 아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아들의 회계사 시험 준비가 3년째 이어지던 때였어요. 매일 새벽 4시면 도시락을 싸서 독서실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시험장 근처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공부했죠. 아들, 엄마야.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도시락 가져왔어. 오늘은 굴비도 넣었어. 엄마, 또 이렇게 멀리 와서. 멀지 않아. 시장 가기 전에 들른 거야. 시험 때문에 고생하시게 해서 미안해. 매일 아침 도시락을 전해주는 게 쉽진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의 지친 얼굴을 볼 때면 더 힘을 내게 됐죠. 도시락 안에는 항상 붉은색 반찬을 넣어 기운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새벽부터 안 보이더라? 네, 도시락 전하고 왔어요. 아들 시험 언제래?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아이고, 이번엔 꼭 붙어야 할 텐데. 시장 사람들도 아들의 시험을 기다렸어요. 누군가 약재를 주기도 하고 보양식 재료를 건네주기도 했죠. 저는 그 마음을 도시락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시험 보러 가. 긴장하지 마. 잘 알 수 있어. 도시락은 이제 그만 싸와도 돼. 오늘은 특별히 장어도 넣었어. 엄마, 합격하면 식당 소고기 먹자. 시험 당일 저는 가게도 열지 않고 절에 갔어요. 아들의 합격을 간절히 빌었죠. 3년 동안 매일 새벽에 만든 도시락에 담은 마음도 함께 전해지길 바랐습니다. 민우야, 어떻게 됐어? 엄마, 나 붙었어. 아이고, 정말이야? 응. 엄마가 매일 싸준 도시락 덕분이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고 누군가는 폭죽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아들 회계사 됐네. 그러게요. 실감이 안 나요. 도시락 배달은 이제 끝났네. 그래도 전 계속 싸고 싶네요. 아들이 첫 월급을 받던 날 제게 깜짝 선물을 했어요. 도시락 가방이었죠. 3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가방 대신 새 것을 사왔다며.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도시락 싸올게.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근데 회사는 어떠니? 엄마가 해주신 도시락처럼 따뜻해. 시장 입구에 재개발 공고문이 붙은 건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어요. 30년 넘게 장사하던 자리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시장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순자 씨도 봤어요. 저 공고문. 네, 아침에 봤어요. 우리 보고 어디 가서 장사하라는 거야. 보상은 해준다는데. 그 돈으로 뭘 어떻게 해요? 다들 어쩌려고. 시장 상인들은 하나둘 모여 대책 회의를 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40년 세월이 담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죠. 어머님, 재개발 소식 들으셨죠? 응, 방금 들었어. 저희 시장 상인회에서 대책위원회 꾸렸어요. 그러게요.
어머님도 참여하실 거죠? 그래야겠죠. 매일 아침 4시에 문을 열었던 제 가게. 아들이 공부하던 구석자리, 단골 손님들과 정을 나누던 곳. 이 모든 게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엄마, 재개발 이야기 들었어? 그래. 이제 어떡하지? 보상금 받고 장사 접으면 되잖아. 그래도 이 자리를 하루아침에 떠날 수는 없어. 너도 알잖아, 이곳이 엄마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래도 이제 좀 쉬어도 될 때도 됐고. 아들의 말은 단순했어요. 그저 보상금 받고 장사를 접으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에겐 이곳이 단순한 장사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키워낸 삶의 터전이었죠. 순자 씨, 다른 시장으로 옮길 생각은 없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알아보자. 여기서 30년을 넘게 했는데. 그러게 말이야. 시장 안에는 이제 낯선 사람들의 발걸음이 잦아졌어요. 재개발 관계자들이 돌아다니며 건물을 살피고 사진을 찍어갔죠. 그들 눈에는 이곳이 그저 오래된 건물일 뿐이겠지만 저희에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님, 내일 보상 설명회 한다는데 가보실 거예요? 가봐야지. 우리 다 같이 가요. 그래, 고마워. 힘내세요, 어머님. 저는 매일 밤 장부를 넘기며 지난 세월을 돌아봤어요. 빚을 내서 시작한 작은 좌판에서 이제는 시장에서 알아주는 가게가 되기까지.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끝나려 합니다. 순자 씨, 우리 막걸리 한잔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마셔야겠어요. 4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디 가서 또 이런 정 나눌 수 있을까? 밤늦게까지 시장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의 추억, 힘들었던 시절, 서로 도우며 살아온 이야기들. 재개발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우리는 모두 서글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난 다음 날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평소에는 바쁘다며 오지도 않던 아들이 퇴근 시간도 안 된 시간에 나타났죠. 며느리의 얼굴엔 화장이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엄마, 재개발 보상금 얼마나 나온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 어머님, 우리가 좀 알아봤는데 꽤 큰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난 잘 모르는데. 어머님,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세요? 장사 그만두라는 얘기하려고 왔니?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어색했어요. 가게 안을 둘러보는 며느리의 눈빛이 달랐고 아들은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어. 쉬다니? 우리가 모실게요, 어머님. 맞아요. 우리 집으로 오시면 돼요.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시장 사람들이 아들 부부를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평소엔 얼굴도 비추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온갖 달콤한 말을 하니까요. 순자 씨, 저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야. 처음 보네요. 그동안 바빴나 봐. 갑자기 웬일이래? 재개발 때문에 그러나 봐. 저는 생선을 손질하며 아들 부부의 말을 흘려들었어요. 보상금 얘기만 나오면 들뜨는 목소리, 은퇴 얘기만 나오면 달라지는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요. 갑자기 요양원은 왜? 거기가 공기도 좋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으세요. 고맙지만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그래도 연세가. 됐어, 그만 가봐. 아들 부부는 1시간 넘게 저를 설득하다 돌아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들린 얘기는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설득 안 되면 어떡해? 괜찮아. 내가 다시 와서 말씀드릴게. 보상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려. 조용히 해. 누가 들을까 겁난다. 저녁이 되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다들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죠. 순자 씨, 아들한테 돈 같은 거 함부로 맡기면 안 돼. 알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일 많다면서. 그래도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되는 세상이야. 밤늦게까지 가게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시장 상인회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상인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는 반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왔죠, 회장님. 보상권을 미리 확보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어머니는 아직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건 좀. 제가 아들이니까 걱정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평소에 보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어머님, 저기서 아들 본 거 맞죠? 응, 봤어. 제가 어제 들은 얘긴데 무슨 얘기? 다른 상인분들 몰래 보상금 관련 서류를 미리 알아보고 다닌대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어귀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듯 했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여긴 웬일이세요? 난 여기서 일하잖아. 너야말로 여기 웬일이니? 웬일이냐고. 그냥 지나가다가요. 집으로 돌아와 장부를 정리하는데 옆 가게 주인이 찾아왔어요. 아들의 행적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려는 듯 했습니다. 순자 씨, 솔직히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무슨 일인데? 아들이 변호사랑 같이 다니면서 상인들 설득하고 다닌대. 설득이라니? 보상금 먼저 받게 해주겠다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지만 이제는 그 속내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되면 한번 봐. 왜 그러니? 그냥 보상금 얘기 좀 하게. 바쁘다며. 이건 중요해서. 시장 사람들은 하나둘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행동이 수상하다며 조심하라고 충고했죠. 저는 그저 묵묵히 가게를 지켰습니다. 순자 씨, 우리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알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한밤중에 혼자 장부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는 아들에게 걸림돌이 된 걸까요? 그저 보상금만 바라보는 아들의 마음이 서글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청소를 하던 며느리가 제 낡은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가게 구석구석을 살피더니 먼지 쌓인 서랍 속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통장이 이렇게 많으시네요? 어머님 비자금인가요? 그냥 가게 운영하는 돈이다. 근데 왜 네가 내 서랍을 뒤지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랍 속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죠. 여보, 어머님 통장 좀 봐봐. 엄마, 이게 다 뭐야? 그냥 장사하면서 모은 거야. 이렇게 많이요? 얼마나 있는데? 아들 부부는 계속해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하나씩 모아온 통장들, 그 안에는 아들 학비부터 가게 운영비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님, 이런 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일이 아니잖아.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어. 연세도 있으신데 위험해요. 며느리는 통장을 가방에 넣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막았죠.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닌 제 30년 인생이 담긴 기록이니까요. 엄마, 우리가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드릴게. 그냥 놔두고 가. 이제 재개발도 되는데 정리해야죠. 내가 알아서 할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엄마,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들 부부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옆가게 김씨 아저씨가 먼저 나서주셨죠. 아가씨, 그건 어머님 거예요. 그래서요? 저희가 관리하려고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통장까지 건드는 건 너무하지 않아. 그리고 왜 그렇게 뻔뻔한 거예요? 저희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국 아들 부부는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어머님, 노후 대비는 우리가 해드려야 해요. 됐다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우리 가자. 그날 밤 저는 통장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이제는 제 자식이라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평생을 모아온 돈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그 속에 담긴 시간들이니까요. 일요일 아침 아들 부부가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처음 보는 화사한 원피스를 입고 아들은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제주도 가실래요? 갑자기 제주도는 왜? 공기도 좋고 어머님 쉬다 오시라고요. 살다가 별일을 다 보겠네. 난 괜찮다. 이번에 좋은 호텔도 예약했는데. 가게는 누가 보는데? 며느리는 제주도 여행 팸플릿을 꺼냈어요. 호텔부터 관광 코스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죠. 하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도 있어. 저번에 보여준 곳이라 차원이 달라. 거기가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래. 난 아직 일할 수 있어. 며느리가 꺼낸 요양원 브로셔에는 호화로운 시설들이 가득했어요.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곳은 제가 있을 곳이 아니란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님, 한 달만 체험해 보세요. 필요 없다니까. 여기 계시면 뭐 하시겠어요? 내 일이 있잖아. 재개발되면 다 없어질 텐데. 시장 사람들이 아들 부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평소와 다른 그들의 태도가 수상했나 봅니다. 순자 씨, 잠깐 나 좀 볼까? 네. 저 사람들 뭔가 수상해.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 옆가게 주인의 말이 맞았어요. 아들 부부의 갑작스러운 제안이 순수한 효도는 아닌 것 같았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 제 걱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20년 넘게 옆에서 장사하던 김씨 아주머니가 저를 찾아왔죠. 순자 씨, 아까 아들 부부 봤어요. 네, 오늘도 왔다 갔어요. 어제는 변호사랑 같이 오더라고. 변호사요? 재산 관리 서류 들고 왔대잖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시장 상인들은 제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줬어요. 아들이 상인회 회장을 찾아가 상속권을 주장했다는 것, 며느리가 요양원 직원과 연락한다는 것까지요. 순자 씨, 나 하나 물어볼게. 뭔데요? 통장 관리 잘하고 있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자식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알아요. 옆가게 정육점 아저씨는 비슷한 일을 겪은 친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식들이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냈다가 결국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였죠. 순자 씨,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 고마워요, 언니. 아들이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알려줄게. 제 자식인데 이렇게까지 변했네요. 요즘은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 많아. 시장 사람들의 걱정 어린 충고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동안 함께 해온 이들이 오히려 제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장으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 어두운 정류장에서 평소처럼 첫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죠. 그때 멀리서 아들의 차가 보였습니다. 여보, 어머님 보상금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 요양원에만 들어가시면 우린 자유야.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고집 부리실 줄은 몰랐어요. 서류만 받으면 돼. 그래도 찜찜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저는 정류장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더 듣게 됐습니다. 요양금 보증금은 얼마래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거 다 들어가. 그럼 우리 몫은요? 재개발 보상금이 있잖아. 처음 들어보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제가 아는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죠. 며느리는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열심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어머님 설득해야 해요. 안 되면 강하게 나가야지. 어머님은 왜 이렇게 순조롭게 잘 따라오시지 않을까요? 엄마가 우리 생각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요. 버스가 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시장 문을 여는 시간이 다가왔지만 저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차가 떠나고 나서야 겨우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죠. 순자 씨, 오늘 늦었네. 네,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그날 아침 저는 처음으로 가게 문을 늦게 열었어요. 평생 한 번도 늦지 않았던 새벽 시간을 놓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놓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죠. 시장 사람들은 제 얼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치챘나 봅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줄 뿐이었죠. 아들의 대화를 들은 후 저는 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죠. 30년간 모아온 재산의 쓰임새를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회장님,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가게를 팔게 되면 제가 받게 될 돈 있잖아요. 보상금 얘기하려고? 네, 장학금으로 쓰고 싶어요. 뭐라고? 장학금이라고? 회장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만들고 싶다고요. 제가 모은 돈과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그곳에 쓰고 싶다고 했죠. 순자 씨, 그래도 그건 당신 돈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아들은 어쩌고? 신경 안 써요? 제 선택이에요. 정말 그래도 괜찮아. 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인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순자 씨,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과거에 순자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그냥 지금처럼만 해주세요. 변호사를 불러 장학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했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과 앞으로 받을 보상금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죠.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됩니다. 네, 책임이 크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아드님은 동의하셨나요?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는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제 재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장학재단 설립 소식을 알리기 위해 아들 부부를 불렀어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기다렸죠. 변호사님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로 부른 거야?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어머님, 저희도 할 말이 있는데. 내 얘기부터 들어라. 네, 보상금 장학재단에 넣었어. 너희에게 도와줄 돈은 없다.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변호사님이 차분히 서류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장 상인 자녀들 위한 장학재단이야. 농담하시는 거죠? 다 끝난 일이야. 어머님,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들 부부 앞에서 재단 설립 취지를 차분히 설명해 주셨죠.
순자 씨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건 제 어머니의 돈이에요. 이미 법적 절차는 다 끝났어요.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은 책상을 내리치다가 그만두었죠. 변호사님이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일부는 장자재단으로 이전됐습니다. 취소하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엄마, 이럴 순 없잖아. 이게 내 선택이야. 아들 부부는 발만 동동 구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편안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좋은 곳에 쓰일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순자 씨, 괜찮으세요? 네, 이제 후회 없어요. 자식들이 이해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날 저녁 시장 상인들이 제게 꽃다발을 건네주셨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죠. 저는 그제서야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장 역사에 남을 일을 하셨네요. 과찬이세요. 우리 자식들한테 큰 희망을 주셨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순자 씨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제 재산의 마지막 행선지가 정해졌어요. 비록 자식에게는 못 주지만 더 많은 자식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는 회계법인에도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일 있나요? 회사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네요. 그래요. 불효자 회계사라고 소문났어요. 시장 상인의 아들이 그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회계법인에서는 이런 일이 윤리 강령에 어긋난다며 문제를 삼았다고 하네요. 민호 씨가 승진 대상이었다면서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탈락했대요. 자기 업보지 뭐. 그대로 뒀으면 난 이미 자식한테 전 재산 다 뺏겼을 거야. 맞아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며느리의 로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의뢰인들이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노인 학대 변호사라는 소문이 퍼졌다나 봐요. 순자 씨, 자식들 걱정되시죠? 그래도 바른 길로 가야죠. 맞아요. 이런 교훈이 필요했나 봐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죠? 그럼요. 이게 다 공부가 될 거예요. 얼마 전에는 아들이 술에 취해 가게 앞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이제는 그들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야 할 때니까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가봐. 한 번만 봐줘. 시간이 더 필요해. 엄마, 저는 매일 아침 여전히 가게 문을 열어요. 달라진 건 없지만 제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죠. 이제는 아들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우게 되길 바랄 뿐입니다. 아침부터 시장이 시끄러웠어요. 며느리가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나갔죠. 어머님이 우리 돈으로 이딴 걸 만들었다고요? 이제 그만해. 저희 재산으로 남 좋은 일 시키시겠다고요? 니들 돈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은 무슨 고생이니? 며느리는 앞에서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회사에서 돈 밝히는 여자로 소문났어요. 그건 네 잘못이지.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이런 소문이 퍼지게 하시면 어떡해요? 처음부터 니들이 재산을 노리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어디서 내 핑계를 대고 있어. 앞에 서 있던 장학생들은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제가 예전에 도와줬던 아이의 동생도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야, 너희는 잘못 없어. 그만두라고 하시면 그만둘게요. 계속 공부해라. 그게 나를 도와와주는 일이야.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가려 할 때 저는 처벌하지 말라고 했어요. 대신 며느리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죠. 돈이 전부는 아니야.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사실 거예요? 너희가 진짜 가난한 거야.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 시장 사람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장학생들은 오히려 제게 위로를 건넸죠. 어린 나이에도 그들이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열심히 할게요. 그래, 잘 될 거야. 자랑스러운 학생이 될게요. 아이고, 이제 너희들이 내 자식이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행복하니까요. 재개발이 시작되고 저는 시장 상인들이 추천해준 시골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도시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집이지만 텃밭도 있고 앞마당도 있어서 마음에 들었죠. 순자 씨, 여기 공기 좋네요. 그러게요. 이제 좀 살맛나네요. 텃밭도 있어서 좋겠어요. 고추랑 상추는 꼭 심어야죠. 우리가 자주 놀러 올게요. 그래 주세요. 시장 상인들이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가득 담긴 집들이 선물로 새 집이 채워졌죠. 순자 씨, 여기 커튼 달아놨어요. 고마워요. 상추 모종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살 것 같네요. 이제 좀 편히 사세요.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골에서의 아침이 밝았어요. 새소리에 눈을 떴는데 평생 들어온 시장 소리와는 또 다른 평화로움이 느껴졌죠. 순자 씨, 우리 매주 한 번씩 올게요. 그래주면 고맙죠. 장학재단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애들 공부는 잘하고 있나요? 걱정 마세요. 다들 열심히 해요. 텃밭에 처음으로 고추 모종을 심었어요. 평생 생선만 만지던 손으로 흙을 만지니 신기했죠. 옆집 할머니가 농사 요령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심으면 안 돼. 이쪽으로 해야지. 아이고, 오랜만에 하려니 어색하네요. 내일은 상추같이 심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친구예요. 저녁이 되자 시장 상인들이 보내준 김치와 반찬으로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마음만은 여러 사람과 함께인 것 같았죠. 퇴직금으로 산 이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시끌벅적한 시장은 떠났지만 이곳에서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순자 씨. 그러게요. 행복하게 사세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일어나요. 생선 비린내 대신 흙냄새가 가득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생활이 한 달쯤 지났을 때예요. 옛 시장 상인들이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가꾸는 법도 모르는 제게 농사 지도를 해주겠다며 말이죠. 장학재단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첫 장학생들이 선발됐다고 하더군요. 시장 상인들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애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래요. 순자 씨 은혜 갚겠다고 더 열심히 한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자식들도 순자 씨 덕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시골집 대문 앞에 낯선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아들이 쓴 편지와 월급 명세서가 들어 있었죠. 승진해서 누락된 후 기본급으로 강등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 소식 들으셨어요? 방금 편지를 봤어. 회사에서 많이 힘들대요. 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야. 그래도 많이 후회한다더라고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며느리는 로펌을 그만두고 법률사무소를 차렸다고 해요.
하지만 의료인들이 찾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순자 씨, 아들 부부가 단칸방으로 이사 갔대요. 그래요.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그렇게라도 살아보면서 반성했으면 하네요. 이제 정신 차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장 상인들이 전해주는 소식으로는 아들 부부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해요. 대출금 상환의 월세까지 매달 빠듯하게 사는 모양이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밥은 먹고 다니니? 네, 따뜻한 국물이라도 먹고 싶으면 와. 엄마. 시간이 약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돌아가는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아들 부부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알아가길 바라면서요. 어머님, 이번 명절에는 꼭 들릴게요. 그래? 맨날 말만 하더니. 이번에 정말 올 거니? 엄마, 이번에는 꼭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그냥 몸만 와라. 설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올 것이라 생각하며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죠. 어제 장을 보면서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사고 며느리가 좋아하는 해산물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은 처가에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새벽에 온 며느리의 문자를 보는 순간 가슴 한켠이 시려왔습니다. 매년 이런 시기였지만 올해는 다를 거라 기대했던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짧게 답장을 보내고 준비해둔 음식들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께서 아들 내외랑 같이 지내냐고 물으실 때마다 둘러대느라 숨이 막힙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온 전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오면 뭐하니? 다음에 와. 어머님, 얼굴이라도 뵈러 가고 싶은데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까만 밤하늘의 달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명절날 혼자 보내는 게 이제는 익숙해진 것 같아 더 서글퍼집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늦었지만 얼굴 보러 왔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선물 봉투를 받으며 아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처가에서 푹 쉬었는지 얼굴빛이 좋아 보이네요. 밥은 먹고 왔니? 네, 장모님이 아침 든든히 챙겨주셔서요. 아들의 말에 준비해둔 갈비찜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식었겠죠. 어머님, 저 이만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요.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서는 아들 내외를 보며 제 마음도 식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작년 명절에 며느리 친정에서 찍은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죠.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조용히 차례상을 치웠습니다. 냉장고 한켠에 넣어둔 갈비찜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다음에는 달라질까?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창밖으로 설날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겠지만 이제는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합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명절에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비싼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저녁 먹자고 해서 일찍 왔지. 사실은 오늘 장모님 생신이라서요. 저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습니다. 아, 그래? 근데 왜 말 안 했니? 죄송해요. 제가 날짜를 헷갈렸나 봐요. 호텔 로비로 처가 식구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님의 팔에 안겨있는 꽃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텔 로비를 가득 채운 축하 노래 소리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몇 달 전 제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에 들렀다며 편의점 케이크를 건네던 며느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님, 바쁘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그때 며느리가 건넨 초코 케이크는 아직도 냉장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는데 웨이터가 꽃바구니를 들고 지나갔습니다. 분명 처가 파티용일 테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사부인 생신 때마다 호텔 뷔페, 미슐랭 레스토랑을 예약하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 달 전에는 사돈어른 생신이라며 고급 레스토랑을 잡아놨다고 자랑하던 며느리였죠. 그때도 저는 혼자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 앞 슈퍼에 들렀습니다. 라면 몇 개를 집어들었죠. 오늘따라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문자였죠. 어머니, 다음에 꼭 제대로 된 식사 대접할게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런 약속에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대로 닫아버렸습니다. 일주일 전 생일 케이크가 눈에 밟혔지만 오늘은 그냥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죠. 텔레비전에서는 연말 파티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지만 호텔 로비에서 본 풍경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이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나갈 테니까요.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행을 부탁드렸죠. 혼자 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아들아, 엄마가 좀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주면 안 될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많이 바쁘니? 장모님이 이사하시는데 도와드려야 해서요. 그래, 다음에 가지 뭐. 죄송해요. 다음에 꼭 모시고 갈게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손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아플 때면 아들이 곁에 있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장모님 짐 정리하느라 좀 그래요. 내일은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약국에서 약을 받아드는데 어지러움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잠시 약국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약사님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 택시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의 카톡이 왔습니다. 처가에서 이삿짐을 옮기느라 바빴다며 사진을 보내왔죠. 집에 도착해서 혼자 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처가 이사를 도와주는 사진 속에는 활기찬 웃음이 가득했어요. 머리가 지끈거려 누웠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걱정 말고 너희 일이나 해. 이사 끝나면 제가 모시고 검사 받으러 갈게요. 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지를 바라봤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눈에 들어왔어요. 약봉투를 정리하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혼자서라도 다시 한번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며느리가 처가 식구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해서 저를 초대했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도 준비했죠. 고급 한과 세트를 들고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사부인,
요즘 사위 도움받고 사시죠? 요새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딸은 절대 시댁 모시고 살진 않을 것 같아요. 사부인도 이해하시죠? 그럼요. 뭐 시대가 변했잖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있으면 뭐해요. 결국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살잖아요. 자리에 앉자마자 쏟아지는 이야기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은 옆자리에서 그저 웃고만 있었죠. 처가 식구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없는 사람처럼 이야기가 오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기기가 힘들었죠. 어머님, 음식은 괜찮으세요? 응, 맛있구나. 사부인은 연세가 있으셔서 이런 양식은 안 맞으실 것 같은데. 처가 쪽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보기 좋을 것 같아 꾹 참았죠. 준비해간 선물을 건네려 했지만 끝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가방 속 한과 세트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며느리의 이모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어요. 우리 조카 좀 잘 봐주세요. 그럼요. 착한 며느리라 다행이에요. 아유, 착하다고 하시니까 더 미안하네요. 자리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즐거우셨어요? 그래. 다들 유쾌하시더라. 처가에서 사준 선물을 받으면서도 제 가방 속 한 과만 생각났습니다. 결국 건네지 못한 선물이 되어버렸네요. 늦은 밤,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모임에서 들은 말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공간이에요. 책장 사이사이 먼지를 닦다 보니 문득 서류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네 시아버지 서류 좀 정리하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네가 이런 거 봐도 모를 텐데 뭘. 그래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됐어. 너 나가서 쉬어.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내면서 먼지가 날렸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니 지난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등기부등본을 정리하다 보니 그동안 잊고 있던 재산 목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꼼꼼하게도 모든 걸 기록해 두었더군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작성한 유언장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류 봉투에 넣었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무슨 서류 정리하셨어요? 그냥 옛날 서류들 좀 봤어. 제가 한번 볼게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으면 보여줬겠지. 엄마, 그래도 아버지 서류는 제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시간 되면 봐도 늦지 않아. 서류들을 정리하며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아들도 뭔가 의심스러운지 저를 계속 추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음식 준비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그래도 일손이라도 돕고 싶어 일찍 도착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어머님은 그냥 앉아 계세요. 제사 음식은 시어머니도 같이 준비하는 게 예의 아니야?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부엌에 들어서니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계는 이미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며 이리저리 서성이다 결국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제사상을 차리는 내내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저 혼자 부엌에서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게 서글펐어요. 어머님, 저희가 설거지 할게요. 됐다. 내가 할게. 시켜도 제대로 잘하지도 못하잖아. 여보, 당신이 좀 도와드려. 나중에요. 지금 드라마 중요한 장면이에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죠. 이제는 제사상도 혼자 차리고 설거지도 혼자 하는 게 당연해진 것 같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내년 제사 때는 어떤 핑계를 들어야 할지 벌써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잠이 깼습니다. 며느리가 급한 일이 생겼다며 손주를 봐달라고 하더군요. 아침 일찍부터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오늘 하루만 부탁드려요.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겼니? 친정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그래, 어서 다녀와. 손주를 데리고 하루를 보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만 웃는 얼굴로 돌봐주려 애썼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사 한마디 없이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카톡 사진을 보니 며느리가 올린 사진이 있었습니다. 처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아래에는 감동적인 글이 가득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우리 엄마가 최고예요. 엄마 덕분에 이만큼 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손주를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다음 날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친구와의 약속이 있다며 손주를 맡아달라고 하더군요. 언제나 처가에는 감사 인사를 빼먹지 않으면서 저에게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하는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보고 싶어 또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돌아오는 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 건 참 힘든 일이네요. 어머님,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았다. 우연히 은행에 들렀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이 있더군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한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고객님, 통장 거래 내역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날 제가 분명히 봤는데 아드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승인하신 건가요? 통장을 손에 쥔 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가 사업자금으로 돈이 쓰였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엄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장모님 사업이 어려워서 잠시 빌린 거예요.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리다니. 곧 갚을 수 있을 거예요. 은행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걸 보니 마음까지 저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재 서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계좌이체 내역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이 처가 사업자금으로 빠져나간 것을 알게 되니 속이 쓰렸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주 서재를 들여다봤던 이유를 알겠네요. 밤늦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처가 사업이 잘 되면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엄마, 장모님이 꼭 성공하실 거예요. 그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니? 처가 사업만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현관문을 닫고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리는 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긴 한숨이 나왔어요. 비 오는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서재에 들어섰어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 봤죠. 여보, 이제는 정말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아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봤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네요. 이제는 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재산 목록이 적혀 있는 서류들도 하나씩 펼쳐보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아들일 텐데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았죠. 달력을 보니 다음 주가 남편 기일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재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 흔들림도 잠잠해진 것처럼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남편 사진 앞에 유언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배신감이 마음속에서 굳어져 갔죠. 아침부터 송년회 준비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에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도 꺼내 매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뭔가 달라 보이세요. 그래? 평소랑 같은데. 혹시 무슨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송년회니까 좀 신경 써본 거지. 처음 보는 목걸이네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야. 가방 안에는 남편의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걸 꺼내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이 절로 들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처가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눈빛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어머님, 자리로 가시죠. 그래, 가보자. 서류가 든 가방을 꼭 쥐고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란 생각에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처가 식구들과 어울리느라 바빴습니다. 구석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렸죠. 유언장이 든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끝낼 시간이 됐다고요. 송년회가 시작되고 축하 인사가 오갔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송년회가 시작되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처가 식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 귓가에 들려왔어요. 어머님, 오늘 자리가 어색하지는 않으세요? 사부인, 오늘도 평범한 옷차림이네요.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아요. 엄마, 시어머니가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세요. 테이블 위에 올려둔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유언장이 든 가방을 꽉 쥐고 있는 제 손끝이 하얗게 변했죠. 연회장 분위기는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처가 쪽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수군거렸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없는 것처럼 구는 게 역력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며느리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홀로 구석에 앉아 있는 건 눈에도 안 들어오는 듯 했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 어머님이 건네는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끝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어머님, 이제 그만 자리를 피해 주시면 좋겠어요. 친정어머니랑 사업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내볼까?
손에 든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어요.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 됐다는 걸 알았죠. 가방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 들었죠. 처가 식구들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었어요. 잠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조용히 들어보면 좋겠어요. 아들아, 이리 좀 나와 볼래?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제는 끝내야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남긴 30억 상당의 땅 문서가 모두의 눈앞에 드러났죠.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처가 쪽 어르신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가는 게 보였어요. 남편의 마지막 뜻이 담긴 글자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내려갔습니다. 재산이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목소리들이 모두 사라졌죠.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 모두 아시겠죠? 어머님, 그런 걸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너희에게 물려줄 돈은 1원도 없다.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들이 허둥지둥 다가왔지만 이제는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유언장을 공개한 후 순식간에 연회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무시하던 처가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니. 이제부터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어머님 마음 돌리실 때까지 절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한 것 같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가 어르신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죠. 아들은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한 태도는 어디로 갔는지 온데간데 없었어요. 처가 식구들 사이에서도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죠. 사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지만 그동안의 모욕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그동안 내가 당한 모욕을 기억하니?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제 뒤로 아들과 며느리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 싸늘한 바람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년회가 끝나고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눈빛부터 달라진 모습이 역력했죠. 이제는 제가 가진 재산 때문에 달리 보이나 봅니다. 엄마, 우리가 대단한 사업 구상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처가에서도 투자하기로 했어요. 엄마도 만족하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니?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협박조가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진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며느리도 옆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지 자랑하듯 떠들어댔습니다. 마치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라는 듯한 말투였어요. 거실 탁자 위에 사업계획서라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유산을 주지 않으면 후회할 거라는 말도 서슴지 않더군요.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꼭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 네 맘대로 해보렴. 저희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집을 나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아요.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죠. 탁자 위에 놓고 간 사업 계획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떤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동네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아들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시작한 사업이 2달 만에 적자가 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더군요. 어머님, 혹시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인데? 아드님 사업이 벌써 기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처가집에서 돈 받아서 시작했다면서요? 그 돈도 다 날렸대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지쳐 보였죠. 밤늦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헬쑥해지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어요. 제 앞에 앉은 아들의 모습이 예전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1달 전만 해도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죠. 엄마,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제 와서 날 찾아온 거니? 조금만 도와주시면. 처가에서 받은 돈을 모두 날렸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큰 소리치며 시작한 사업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나 봐요. 며느리는 이제 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하더군요. 아들 혼자 찾아와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장을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찬바람만 가득했죠. 아들 내외의 사업이 실패한 뒤 처가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어머님, 처갓집에서 발을 완전히 뺐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인데? 이제는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처가 쪽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나 봐요. 돈 다 날리고 나니까 딸도 모른 척한대요. 아들 며느리가 불쌍하네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과 마주쳤습니다. 전과 달리 허름한 차림새로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며느리는 이제 처가에도 발길을 끊었다고 합니다. 돈을 모두 날린 후 처가에서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 라는 처가 식구들의 차가운 말에 며느리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거리에서 우연히 장모님을 마주쳤는데 모른 척 지나쳐 버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한때 며느리 편만 들던 처가 식구들의 냉담한 태도가 이제야 드러났네요. 엄마, 장모님이 이제는 전화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오는 거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가에서조차 외면당하는 아들 내외를 보니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죠.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처가만 찾던 아들 내외가 이제는 그곳에서조차 발길이 끊겼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며느리는 이제 SNS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처가 식구들과 찍은 행복한 사진들을 모두 지워버렸대요. 부부가 함께 찾아온 날, 처가 식구들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돌아선 처가를 보며 이제야 무엇이 진짜 가족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아들 내외의 한숨 소리가 더 커져갔습니다. 처가의 냉정한 태도 변화가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새벽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아들이 현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군요. 한밤중에 찾아온 아들의 모습이 처연해 보였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이 시간에 왜 왔니? 무릎이라도 꿇을 테니 도와주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될 일이니?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처가에는 연락해봤니? 아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처가에서 등을 돌리고 은행 빚까지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창문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제게 큰 소리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새벽 이슬이 내리는데도 아들은 무릎을 꿇은 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서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무거웠어요. 엄마, 이대로 망하면 어떡해요? 그땐 그렇게 자신만만했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아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동이 트자 아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출근하는 이웃들의 시선이 아들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갔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아들이 돌아간 자리에는 구겨진 사업 실패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난 걸까요? 처가에서도 외면당하고 은행 빚까지 떠안게 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 마음은 닫혀버렸어요. 동네 시장에서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처가의 도움을 다시 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아드님이 식당을 차렸다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처가에서 다시 돈을 대주셨다고 하던데요. 이번에도 망하면 어쩌려고. 아들 며느리가 장모님한테 무릎까지 꿇었대요. 그래도 도와주시나 보네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아들 부부가 새로 차린 식당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고 인테리어도 바꾼 모양이었죠. 하지만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식당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망했어요. 처가에서 받은 돈은 어쩌고? 그것도 다 날렸어요. 식당 앞을 지나는데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야심차게 시작했다던 사업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요. 이웃들은 이제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숨부터 내쉽니다. 2번이나 처가에 돈을 날리고 빚까지 떠안게 됐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퍼졌죠. 며느리는 이제 처가의 얼굴도 들이밀지 못한다고 합니다. 2번이나 거액을 날린 후로는 처가에서도 완전히 등을 돌렸대요. 저녁 무렵 폐업한 식당 앞에서 아들 내외가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원망하는 단계까지 온 것 같네요. 식당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2번째 도전도 이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니 아들 내외의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마트 근처를 지나다가 처가 식구들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폐업한 식당 앞에서 며느리와 사부인이 언성을 높이고 있더군요. 우리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엄마, 사업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가 우리 돈을 이렇게 날릴 줄 몰랐다. 그때는 엄마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집안도 망하게 생겼으니 책임져. 더 이상 얼굴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마. 길가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저를 무시하던 사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며느리를 원망하는 말만 던진 채 돌아섰어요. 멀어지는 처가 식구들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돈이 모든 걸 바꿔놓은 걸까요? 사위 너가 우리 집 망쳤어. 너도 이제 우리 딸이 아니다. 2번씩이나 속이다니.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발걸음을 돌렸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가 식구들과 친하게 지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그런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처가와 며느리의 다툼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얼굴이 어두워 보이더군요. 처가와 며느리의 관계가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걸 보니 씁쓸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녁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들 내외의 모습이 겹쳐 보이네요. 동네 슈퍼에서 우연히 아들 부부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쫓겨 월세방까지 빼야 할 처지가 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이제 월세방도 못 낸대요. 그렇게 됐다면서요. 젊은 사람들이 쉽게 망해버리니 처가에서도 등 돌리고 이제 갈 데가 없대요. 아들 며느리가 매일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혼까지 거론된다면서요? 길을 걷다가 아들 부부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때 살던 아파트에서 짐을 싸며 서로를 원망하는 소리였죠. 이사가는 트럭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서로를 탓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네가 우리 집 돈까지 다 날렸잖아. 당신도 동의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자는 거야? 월세방으로 옮기는 짐이 그리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한때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던 그들이 이제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네요. 이사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들의 눈빛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돕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었죠. 빚쟁이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제는 전화도 받지 못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졌대요. 며느리는 친정에도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2번이나 거액을 날린 후로는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네요. 퇴거하는 날 멀리서 지켜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네요. 밤이 되어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유난히 쓸쓸해 보입니다. 한때 잘난 척하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네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부인과 아들 내외가 함께 현관 앞에 서 있더군요. 한때는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 많으신 사부인이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빚 보증만 좀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살려주셔야 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거실로 들어선 그들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부인의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고 며느리는 계속 눈물만 훔치고 있었죠. 한때는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씁쓸하네요. 서재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욕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거니? 어머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께 했던 행동들. 돈이 떨어지자 찾아온 그들의 모습에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사부인은 이제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과 할 이야기가 없었죠.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밖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떠나는 모습이 보였지만 더 이상의 감정은 들지 않았어요. 30년 전
제가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진정한 가족은 힘들 때 빛을 발한다. 고 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을 지역 노인복지센터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곳에서 저 같은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었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한순간에 바꾸는구나. 이제는 정말 알겠어요. 돈 때문에 무너진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허상이었다는 걸요. 복지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곳이에요.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보내려 합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요. 돈이 전부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